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JD 벤스 부통령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가 매우 유능하고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은 공화당 내에 유능한 사람이 많다라면서 앞으로 3선 도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가 아니다. 이거 좀 뭐랄까 이 JD 벤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팍스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죠. JD 벤스 부통령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후계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N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간의 인식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켜 세우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매우 유능하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안에도 지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취임 2기 초반부터 이런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레임덕 현상이 빨리 불거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뉴욕 포스트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두 번째 임기를 끝마쳤을 때 헌법상 퇴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흐리기 위해서 벤스를 후임자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 개헌을 통해서 3선 도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제스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것도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잠룡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선두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점 자체는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팍스뉴스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벤스 부통령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아직 40살의 신인 정치인인 벤스가 트럼프를 계승할 주자 가운데 서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벤스 부통령의 입지가 확고부동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당 안에 있는 잠룡들을 충성 경쟁시킬 가능성이 지금 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벤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히스패닉이 많이 살고 있고 본인도 중남미계인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 출신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장 강력한 공화당 내 라이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이 벤스 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후보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직 중인 론 디센티스 그리고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여성 니키 헤일리 그리고 또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도 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벤스 부통령은 9년 전에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정말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100배 사죄하고 충성심을 보이면서 부통령 자리를 꿰찬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스 본인은 아직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데 USA Today 분석이 좀 재밌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15명의 부통령이 대통령에 올랐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대통령이 숨을 거두면서 손쉽게 최고의 자리를 승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벤스가 4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백악관을 차지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좀 피곤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뭐내 다음 대선 후보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죠. 너무 이르죠. 4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구글 맵에 이 멕시코만 명칭이 공식적으로 미국만으로 바뀌었네요. 네, 구글이 자사 지도 애플리케이션인 구글 맵 여기에 멕시코만 명칭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으로 변경을 했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글 맵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지리 명칭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일찌감치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 취임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약속을 했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정부 공식 지명을 따른 오랜 관례다. 이렇게 구글은 이 변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관람을 하는 날 타이거 우즈 부자와 골프를 함께 친 직후에 뉴올리언스를 방문해서 슈퍼볼을 보고 또 이날 슈퍼 선데이인 2월 9일 일요일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 화면에는 어떤 지명이 떠 있습니까? 구글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명 변경 방침을 따르면서 구글 맵스 사용자들의 화면에 미국 안에서는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미국만 걸프 오브 아메리카 이런 지명이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접속을 하는 사용자들은 예전과 같이 걸프 오브 멕시코만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 멕시코 이외의 지역과 한국말 버전에서는 아직도 멕시코만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구글에 한글로 멕시코만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바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뜨고요. 지도에도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뜨는데 위키피디아에는 The Gulf of Mexico i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아직 위키피디아는 안 바뀌었고 구글의 지도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뀌었고 멕시코만 한글로 검색을 했는데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지금 뜹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너무나 오래된 역사잖아요. 네. 이 걸프 오브 멕시코가. 예.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아메리카 한다고 해서 다 그냥 그렇게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미국 역사 시간에 걸프 오브 멕시코로 배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갑자기 미국만으로 부르려니 좀 어색한 감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지명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 보십니까? 구글 맵은 현실적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촌 사람들의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가 앞으로 이 바다가 미국만의 고유 영토다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이름이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다 전체가 미국의 것인가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요. 대한민국의 동해 앞바다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해로 부르면서 국제적으로 두 가지 지명을 다 혼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에서는 죽도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한국의 독도로 거의 통용이 되고 있는데 바다 같은 문제는 아직도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멕시코만, 미국만 두 가지를 당분간 혼용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와 같은 각종 시험에서 지리학 문제로 이 지역이 출제가 된다면 아주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은 멕시코 영토는 물론이고요. 미국 남부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알라바마주, 플로리다주와 접해 있습니다. 트럼프 생각은 강대국 미국 코앞에 있는 곳인데 어째서 멕시코 이름을 쓰냐 이런 불만이 명칭 변경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피해자 격인 멕시코는 오랜 관행을 타파한 미국의 태도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멕시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문제, 불법 체류자 소탕 문제가 겹쳐서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런 그 이름 전쟁이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파나마 운하도 뭐 나중에 아메리카 운하로 바뀔지 가자지구도 뭐 어떻게 이름을 바뀔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름 전쟁이 이
미국만 걸프 오브 아메리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으로 바꾼 데 그치지 않고 알래스카주의 북아메리카 최고 산봉우리인 데날리 마운틴도 자신이 존경하는 영토 확장을 이루었던 전임 대통령 이름을 따서 윌리엄 맥킨리 산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맥킨리 산은 원래가 맥킨리 산이었어요. 그걸 다시 네, 오리지널 명칭으로 근데 되돌린 그거를 이제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었나가 바꿨었죠.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덴마크 영토인 그린랜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름이 그린랜드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미국이 회수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 파나마 운하도 뭐 아메리카 운하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웃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을 시켜서 미국 영토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 밖에도 중동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추방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명칭 변경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페니를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방기구 축소 관련 공무원 해고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1센트짜리 동전 만드는데 지금 거의 4센트가 든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한 푼씩이라도 위대한 국가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페니 생산 중단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있죠. 법적으로 국가의 동전 제조 허가는 대통령 또는 연방준비제도 또는 재무부 소관이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1센트짜리 동전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전 크기, 특정 금속의 함량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지난 1857년 0.5센트짜리 동전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0.5센트는 필요 없다. 1센트부터 적용하자 하면서 0.5센트 동전을 없애기도 했는데 이 1센트 동전은 페니라고 불리우면서 penny-wise, pound-foolish 이런 속담처럼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손해를 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오랫동안 있었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마당에 페니를 없애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조폐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만든 페니 개수가 32억 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억 개를 주조하면서 8,530만 달러 손해를 봤는데 지난해 조폐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동전의 절반이 1센트였습니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이건 잘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요새 솔직히 말해서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돈 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소득층 이 카드가 없자든지 뭐 이러는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좀 식자 가게들이 말이죠. 10센트 미만은 뭐 없애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펜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버릇처럼 그냥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보통 가격을요. 1불 99, 뭐 2불 99, 99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2달러 하면 비싸게 느껴지는데 1불 99 하면은 그 느낌이 조금 이제 약해지니까 1불 99, 2불 99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가게에서 이 금액을 2불로 바꿀 99센트 것인가? 기준을 95센트, 5센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 네. 작은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네.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체가 이걸 2불로 올릴지 1불 95로 떨어뜨릴지 그것도 저는 세일즈
텍스가 붙으니까 그게 세일즈. 관계가 없어요. 그렇네요. 어차피 펜이로 맞습니다. 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10센트 그렇군요. 미만은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걸로 계산할 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캐나다도 요즘에 1센트짜리를 없앴다면서요? 네, 미국에 앞서서 캐나다가 지난해 5월에 일찌감치 1센트 주조를 끝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아직도 1센트가 법정 화폐로 남아 있지만 시중에 더 이상 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금 거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센트 단위로 올리거나 내려 맞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페니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조폐국이 1센트 동전을 만드는데 매년 미화 달러 기준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1센트 페니 사용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 영국 역시 법적으로 1센트 사용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실상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1센트짜리 동전 생산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동전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을 듯 하고요. 법정 화폐로서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되면 네. 과거 1센트짜리 동전 중에서 희귀 가치가 있는 그런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링컨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였던 1909년에 1센트 주화가 발행이 됐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려져 있었는데 또 탄생 150주년 되는 1959년 이 1센트짜리도 아주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1센트짜리는 지난 1944년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폐국이 실수로 무쇠로 만든 동전을 배출했는데 이 쇠로만 된 1센트짜리 코인이 희소 가치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 제작이 완전히 중단된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00억 개의 수많은 페니 가운데 이 같은 희귀한 동전 찾기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니켈 5센트짜리를 만드는데도 지금 생산비가 14센트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니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니켈을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CNN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센트짜리도 이제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하나 만드는데 14센트가 든다니까 예. 5센트짜리를 말이죠. 거의 3배 아닙니까? 페니는 뭐 4배지만은 그건 1센트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그 텍스 얘기하셨잖아요. 똑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텍스는 뭐 퍼센티지를 그렇죠. 붙이면은 또 뭐 9.5% 뭐 이렇게 이런 뭐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나오잖아요. 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10센트 미천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그냥 서로가 그냥 묵인하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네. 들어요. 네. 그거를 무슨 반올림이라서 올려받고 내려받고 하게 되면은 네. 소비자는 또 손해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또 업주들은 또 업주들도 업주들도 손해보고 싶다 그럴 손해보고. 것이지만은 네네. 그게 어떤 뭐 룰을 하나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지 되겠네요. 않겠습니까? 네네. 네. 조금 앞으로 조금 뭐 어떻게 진전이 변화가 좀 될지 있을 이게 듯.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네. 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오늘 대량 사육업자들의 이 강아지 판매 금지를 위한 3가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애완동물 판매 웹사이트를 금지하고 또 개를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러한 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내일부터 내릴 것으로 예보된 비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국립기상청이 가장 최신에 내놓은 그 예보 자료를 보면 LA 카운티는 내일 오전부터 가벼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이라는 건 새벽 6시부터 낮 12시 사이입니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즉 LA 북쪽에서부터 먼저 비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벤추라 그리고 LA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수요일, 내일엔 비가 가볍게 내리는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 날 목요일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목요일 오전보단 오후에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간대는 오후 2, 3시쯤 그때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밤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이른 새벽, 즉 새벽 6시 이전까지는 비가 지속될 걸로 예보되었습니다. 네. 혹시 강우량도 나옵니까? 어느 정도 비가 내리게 될까요? LA 다운타운은 이 사흘 동안 2.17인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던 건 약 1년 전인데요. 예. 그 당시 사흘 동안 LA에선 8.51인치 폭우가 쏟아졌었고 이에 베벌리 글렌, 스튜디오시티, 탈자나, 볼드윈 힐스 그리고 하시엔다 하이츠에는 진흙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LA 다운타운 외에 랭캐스터는 1.14인치, 롱비치 2.17인치, 다우전옥스 2.19인치, 그리고 카노가팍 2.32인치, 산타클라리타 2.38인치인데요. 근데 코로나는 3.07인치로 3인치를 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LA와 벤추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선 대체로는 1.5에서 3인치 사이의 강우량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개 폭풍에 이렇게 약 2인치 정도 비가 내리는 건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비로 인해서 국지적 홍수 등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산 쪽은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죠. 산간 지역은 3에서 6인치 강우량이 관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도 대체로 1.5에서 2인치 사이 정도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도 폭풍 하나로 이 정도 비가 내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근데 이번엔 이 정도만큼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인치면은 2.54cm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2인치면은 많이 오는 거죠. 많이 오는 거네요,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이 와야지 말이죠. 자동차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이 가랑비가 오면은 자동차가 더 더러워지기만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비가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차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이번에 도로 침수, 산사태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 산불 지역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산불 이후 대피했다가 집으로 되돌아온 주민들의 경우 다시 일시적으로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걸 고려하는 게 좋다는 그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게 목요일인 만큼 그때는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대피할 곳이 없다면 이제 어쩔 수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가급적 그 산불이 난 곳에선 운전은 하지 말라는 게 당국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보통 폭풍하면은 비도 비지만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폭풍은 이번 겨울 폭우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을 가져올 걸로 예상됩니다. 산간과 사막, 중부 해안 지역에선 최대 돌풍이 시속 40에서 60마일에 달하고요. 예. 그 외 지역에서는 시속 20에서 40마일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LA 다운타운은 돌풍이 최대 풍속 시속 23마일, 또 롱비치 26마일, 레돈도 비치 30마일, 카노가팍 산타클라리타는 32마일, 그리고 다우전옥스는 35마일 등인데요. 근데 랭캐스터는 시속 52마일의 돌풍이 아주 세게 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또 끊길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LA 국제공항에선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지연될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만 피하고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오늘 이 대량 사육업자들의 강아지 판매 금지를 위한 3가지 법안을 상정한다라는 소식이죠. 네, 그 3개 법안은 인기 있는 반려동물 판매 웹사이트와 기타 중개인들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영업하는 걸 금지시키고 또 개 판매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LA타임스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려동물 소매 금지 허점에 관해서 보도하고 나온 건데요. 당시에 보도된 내용은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 사육 업체가 뭐 푸들이나 프렌치 불독 같은 그렇게 좀 값이 많이 나가는 개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미 중서부 쪽에서 이곳 캘리포니아주로 흘러 들어와서 소규모 지역 가정 사육업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다시 판매하는 그런 암시장이 형성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주는요, 지난 2019년에 상업적으로 번식된 개를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계속 강아지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이요. 예.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온라인상 그 애완동물 판매에는 적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선 반려동물 소매 판매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에 AB 519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은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다른 사람이 번식시킨 개를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개인들 또는 사업체, 비즈니스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퍼피스팟, 퍼피스.com, 프리미어 펍스와 같이 주요 전국 반려동물 소매업체와 반려동물 중매업체로 자신을 홍보하는 캘리포니아 기반 비즈니스들이 포함됩니다. 네. 이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요. 브로커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들한테 개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운송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이번에 캘리포니아 반려동물 소매 금지의 허점을 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경찰견이라든지 서비스 그 동물 하는 그런 동물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소비자는 여전히 타주에 있는 사육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법안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골자를 하는 법안입니까? 스티브 베넷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브로커가 환불 불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기 전에 사육자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구매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AB 506 법안인데요. 이 판매자는 이 법안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선 30일 이내 그 페이먼트 지불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베넷 의원의 이 조치가 소비자가 가족 반려동물을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개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검사장이 해당 조항을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다른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건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탐 엄버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12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애완동물 판매자가 여행 증명서를 캘리포니아주 농업기관과 공유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특정 기간 동안은 그 증명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행 기록에는요. 반려견이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오게 된다면 구매자, 판매자의 이름,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엄버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 동물과 소비자를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사회적 혜택이 주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법안들 이게 반려동물 소매 금지에 대한 허점을 좀 메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강아지들을 사서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보호센터에 이 유기견들을 맞습니다. 입양해서 네. 키워라.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그렇죠. 이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커피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국제 상품 시장에서 원두가 그렇게 값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커피 벤치마크로 꼽히는 뉴욕 거래소의 커피 선물 가격은 어제 6.2%가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파운드당 4달러 21.1센트 기록했는데요. 장중엔 4달러 24.1센트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3월물 커피 현물도 파운드당 4달러 3센트를 넘었는데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고요.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엔 13일 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커피 가격
지난해에만 70%가 급등했었고 예. 올해도 지금까지 약 35% 정도가 올랐습니다. 100%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네요. 작년부터. 그러면 커피 가격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겁니까? 커피 주요 생산국이죠. 이 브라질의 재배 지역에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형성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아라비카 커피 거의 절반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수확량 약 85%를 판매했다 하고요. 커피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서 지금 팔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도 많지 않고 또 팔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 우려가 번지면은 커피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350개 매장을 보유한 커피 프랜차이즈 빅빅커피의 바핏이 공동 창업자는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더군다나 시장에선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서 더더욱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커피숍들도 커피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수익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둘 중 하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걀값 올라, 코코아 값 올라, 커피값 올라, 가스값 올라, 다 올라갑니다. 저도 계속 마시는 커피 그냥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델리버리 하도록 오더를 예. 해놨는데 네. 값을 안 보고 그냥 그렇죠. 그냥 보통 네, 그런 이렇게 경우는. 그냥 저 네. 델리버리 오면 받고 그랬었는데 예. 이렇게 하루 앉아가지고 이렇게 값을 비교해 보니까 네. 거의 5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덜 오른 거예요? 거의 100%가 올라야 되는데 50%가 올랐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right to disconnect라는 것이 요즘 또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락을 끊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연락을 끊을 수 있다는 뜻이 뭐 인연을 끊는 거는 아니고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연락을 끊는다는 뜻은 방해하지 말라라는 방해 금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직원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핵심은 근무 시간 이후나 사무실에 없을 때 이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메시지를 이 무시하려는 직원들에게 자유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하.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호텔에서 스테이를 할 때 네.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을 때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원할 때 이 Do Not Disturb라는 태그를 그렇죠, 도어 그렇죠. 핸들에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에 이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 중에 이 상사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또 신나는 공연에 가서 친구들과 파티 중에 회사 전화가 계속 울린다면 사실 반가워할 직원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하. 이 반대로 이제 회사 입장은 이 회사 오너나 팀장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비즈니스의 긴급 상황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당장 오늘 밤 이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일 아침에 이 닥칠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팀원 모두가 전화나 이메일을 이 Do Not Disturb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이 내일 그 다음 날 8시 30분까지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재택근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이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퇴근 시간 후 연락을 둘러싸고 이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그리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려는 힘이 점점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게 현재 미국에서요, 직원들이 그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이 지금 있나요? 네, 사실은 많은 주와 도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이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문자나 이메일 또는 메시지에 응답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와 보복을 금지하라는 조치를 제안했었고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원들이 주 전체에 이 직원들이 연결을 끊을 권리 법안을 제안했지만 작년 5월에 입법부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가 보낸 통신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됐었고요. 이 직원이 긴급 상황, 이머전시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회사들은 운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때때로 근무 시간 외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이러한 아주 커먼 센스인 비즈니스 관행을 없애버리면 이 국내외에서 캘리포니아 기업의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직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직장의 유연성을 한 단계로 물러나게 하고 이 현대 직장 업무문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텍 기업이 많은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업 정책을 바꾸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 이후에 문자를 보내고 또 직원의 답변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이나마 그동안의 급여가 지불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이 법안은 패스가 되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않았지만, 사실 근무 시간 이후라고 그러면 이미 벌써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간주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리고 그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는 사실상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봤다라고 법원은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노동법 소송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직원들은 모든 기록을 다 미리 준비를 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밤 8시 반 아니면 밤 10시에 받고 써야 되는 상황들, 또 문자를 받고 문자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다 업무를 봤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 오버타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급여 지불 의무는 직원이 받는 이 간단한 문자, 예를 들면 카톡에 한 번의 카톡이라도 어떠한 업무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재미난 점은 직원들이 업무가 끝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해피아워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합법이든 대마초를 흡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무 후에 취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을 보게 되면 근무 시간 이후에 행한 합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섭취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에 일을 할 수 없었다,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직원을 회사에서 징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퇴근 후에 직원의 개인 시간은 통제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외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이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연결을 끊을 권리를 이미 부여했고요.
독일이나 이태리 또 벨지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실 근로자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는 법안을 많이 이미 채택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업종별로 예외가 있어야 될 듯 한데요. 저희 같이 방송 일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기자분들, 뭐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연락을 늘 열어놔야 되고 연락을 받아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예. 사실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이 연결 끊기, 방해 금지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들, 신문이나 TV, 아니면 라디오 방송국은 사실 매체 성격상 업무 시간 외에 긴급 뉴스라든지 이머전시 업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항상 24시간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라고 선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의사들은 언제라도 중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이 연결 끊기, 방해 금지 정책이 좀 힘든 그러한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있는데요. 그 시간당 최저임금의 2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으로 책정되고, 이런 분들은 뭐 딱히 뭐 매니저급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오버타임을 안 받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법에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끼리만 네, 하세요. 이 사람끼리만 하세요. 네, 매니저급들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임원들이나 매니저급들이나 이제 전문직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exempt employee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하루에 뭐 13시간 일을 해도 오버타임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급여 문제가 한 가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exempt employee가 exemption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실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 게, 안 줘도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때나, 만약에 스탠바이 하는 것처럼 전화 걸어서 업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업무를 기대를 하게 된다면, 사실 exempt employee지만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직원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뭡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한테 저녁 때 그 전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CNN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 요거 내일 아침에 한번 취급해 볼까라고 카톡을 보내는 것도 안 되겠네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 뭐 exempt든 non exempt든 사실 급여 문제를 떠나서 얘기한다면 비상 업무나 긴급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체들은 좀 예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왜 그 직원을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요. 막 이렇게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딱 들여다보면 이거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예외의 사항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월급도 그 매니저급이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고 문자를 받고 이메일을 받는 거가 잠깐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괴롭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직원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밉다 그러면 어려운 업무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아주 좀 황당한 시간에 연락을 해서 힘들게 한다거나 사실 이 노동법을 다루다 보면 예.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은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고 그런 거를 못했을 때 업무 평가를
아주 낮게 평가해주는 네. 그건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You're fired라는 걸 많이 지금 저 발언을 하시는데 그거 뭐 나는 이 일과 시간 외에 이러한 카톡 연락을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파이어 안 당했어 뭐 이렇게 주장이 가능합니까? 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평가에 어떠한 성적이 높고 낮게 되느냐 그런 좀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러한 비슷한 법안이 다시 제안이 되고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패스가 되고 이제 통과가 돼도 관건은 직원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특히 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